저는 이제 다음 주도주가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그 회사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현대건설이라고 봅니다. 지금 경기 민감 주식들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뭐 조선, 건설. 신한금융투자 네. 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인 황유현 팀장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번에 그 저기 뭐죠? 그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야기 하셨는데 그래도 좀 상승으로 네. 좀 올라서 뭐 아까 좀 기분이 좋으시다고 했는데 네. 오늘도 한번 그 시장을 한번 정확하게 네.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13조 배당금 네. 받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사실 계속적으로 이슈가 사실 됐었죠.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이고 이제 배당이 대세인 분들은 사실 금요일 날만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기는 한데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봤죠. 예, 많이 봤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환율에 대한 이슈가 조금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부분들이긴 합니다. 계속 한국 시장이 환율 그 배당을 본격적으로 늘린 게 한 2015년부터인데 그때부터 4월 달에 환율들을 체크해 보면 3월 달 대비해서는 꾸준히 좀 올랐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당을 받으면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슈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르는데 대부분 그리고 다음 달엔 다시 회복되고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이 환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혹시나 좀 흔들린다거나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매수다 했는데 사실 지금 최근에 동향을 봤을 때는 이 환전 송금액 정도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 정도였고요. 오늘도 결론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오전에 장중에는 좀 환율이 살짝 올라가는 빨간불 보였다가 떨어졌는데 오늘 딱 정확하게 환율하고 그다음에 지수 흐름하고 딱 이제 크로스되는 인버스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일단 환율은 이슈는 뭐 크게 부담 없이 지나갔다 했는데 문제는 사실 이게 무조건 다 삼성전자 배당금 뭐 이것저것 배당금 나왔던 부분들이 다시 어떤 주식을 분명히 송금 말고 다시 재투자하는 자금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지금 이번 주 뭐 대형 IT 주식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이런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소외가 되지 않은 한 주였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왔네 해가지고 참 연초부터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 삼성전자 모습이 그리고 또 3,200선대 96,000원대까지 갔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시 3,200선 정도 오면은 삼성전자도 다시 정고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또 이건 뭐야 이거 아주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거 뭐 84,000원에서 움직일 줄을 모르니까. 어쨌건 오늘 7조 7천억 정도가 이제 외국인에게 그 배당금으로 나가면서 이게 또 다시 좀 삼성전자로 역유입되면서 뭔가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그 상황은 이제 좀 건너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러면 삼성전자 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삼성전자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까지 좀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오전에도 삼성전자 흐름이 좋았었지만 또 윗꼬리를 달고 내리는 모습들이었는데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일단은 삼성전자 지수 얘기 조금 뒤에 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두 가지 시각들이 좀 사실 있는데 첫 번째 시각은 지금 모두 다 아는 이제 빅사이클에 대한 이슈죠. 더군다나 이제 삼성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이제 미국 오스틴에다가 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긍정적인 모습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중국에다가 이제 지금 장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투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좋은 부분들이기도 하고 계속 우리가 소위 말하는 희망의 회로를 돌리면 계속 좋은 일이 났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좀 삼성전자에 대한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솔직히 좀 드리면 우리가 2017년 때 삼성전자 2017년 18년 그때 사실 빅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2018년도에 58조 59조 영업이익 최고 실적을 냈을 때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2019년 20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60조 이상이 다 넘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증권사에서 사실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알고 봤더니 그 표현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뭐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실적이 2019년, 2020년
곤두박질 치면서 주가가 그때 2018년 주가가 꺾어져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랑 지금이랑은 사실 조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서버 증설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나 나중에 지금 주가가 꺾어졌을 때, 지금이 고점이라고 했을 때 알고 봤더니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삼성전자는 사면 무조건 오른다. 당연히 뭐 장기적으로 당연히 오르긴 하겠습니다만, 타이밍이 중요하고 기회비용이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장투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 조금 소갈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같이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 마음속에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불패 이 마음이 그렇죠. 있는데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우리가 의심을 좀 해보자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할게요. 근데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워낙 우량주다 보니까 대표 기업주고 하여튼 삼성전자 때문에 실망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다 그렇죠.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크죠. 지금 특히나 지금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상당히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철강주하고 화학주. 네. 사실 어떤 분들은 조선주까지 여기다 포함시키는 분도 있어요. 이 세 개의 그 섹터가 좀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팀장님도 철강주, 화학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은 이게 사실 실적 베이스도 대실적 베이스긴 하지만 시장의 선택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학, 그다음에 뭐 철강, 그다음에 뭐 이제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 주식들 보면 과거 10년 동안 굉장히 좀 힘들었던 주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올 1분기 때 가장 화려했던 이제 주식 중에 하나가 HMM, 옛날 현대상선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거를 월봉으로 보면 정말 저 꼭대기에 있다가 요즘 최근에 조금 올라온 건데, 사실 바닥에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이런 사이클 한번 우리가 관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관성을 바닥에서 받아서 실적 개선이라던가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성을 받기 시작하면 그 흐름이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 민감 주식들, 대표적으로 화학, 철강, 뭐 조선, 건설 이런 부분들까지 일단은 실적 개선, 그리고 하반기에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까지 좀 합쳐지면서 이런 쪽 섹터의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근데 우리가 경기 민감주라고 볼 때 가장 좋게, 가장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인데 저는 이제 다음 주도주가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난주 방송 드렸을 때 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셨던 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빼고 과연 지수가 견인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은 한번 좀 차화정 시대, 2011년, 12년 차화정 시대를 한번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때도 서프라임이라는 급락 사태가 한번 있었고, 2009년 후반부터 2010년, 2011, 2012년까지 자동차, 화학, 정유가 끌고 가는 정말 그때 지수가 한 그때도 2,5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정도까지 한 30에서 40%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지금 구간에서 자동차가 좀 쉬고 있거든. 지금 사실 삼성전자랑 현대차, 기아차 모양이 비슷한데, 지금부터 더 치고 나갈,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배당금 받고 재투자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아서 지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자보다 자동차 섹터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근데 사실 연초서부터 그 애플카 이슈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뭐 이렇게 관련된 주들이 많이 오른 걸로 이해가 되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긴 했는데, 저는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오른 거는 그냥 지수만큼 올랐다고 봅니다. 지수만큼 올랐다고 보고요. 일단은 완성차 기업들을 보면, 일단은 실적부터 얘기를 해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현대차 실적이 2012년 고점이 주가로 27만 원이었는데 지금 곧 23만 원대고요. 기아차가 2012년 고점이 8만 4천 원인데 지금 8만 7천 원 정도, 6,900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가 2011년도에 4조, 그 다음에 12년도에 8조. 영업이익 기준. 그 다음에 기아차가 2012년도에 한 3.5조 해서 2012년 피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2조, 11조 5천, 한 12조 정도가 돼요.
둘이 합산. 근데 올해 실적이 그 정도 됩니다. 아. 올해 실적. 근데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이상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지금 미래차라는 추가 밸류에이션 업사이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성장성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내연기관차잖아요. 네. 이제까지 내연기관차들이 받는 할인율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앞으로 이제 좀 갈수록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이제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성장 네. 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이제 네. 논란이 있고, 그걸 몇 %를 거기다 적용을 해줄 네,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있죠.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2019년 실적 가지고 지금 그때보다 2배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를 비싸다고 봐야 되냐, 현대차를 뭐 삼성전자가 적정 가격이고 현대차를 싸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삼성전자 고평가다라고 봐야 되냐. 근데 지금 전반적인 증시 환경과 인플레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환경을 봤을 때 현대차가 지금 주가에 있을 필요는 없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주가에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동차 얘기를 할 때 지금 계속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에 그러니까 대한 지금 이야기 뭐 나오는 거죠. 오늘도 뉴스 뭐 네.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어디 공장 뭐 잠깐 뭐 네. 중단한다고 네, 생산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 보면 반도체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은 정말 그 하이엔드 반도체는 수급이 원활하고 뭐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던가 뭐 전장 일부 부품이라던가 이 정도고요. 지금까지 한 1분기에 이 정도로 한 100만 대 정도, 130만 대 정도 차질, 한 3분기까지 연장되면 한 200에서 300만 대 정도까지 이제 차질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이 현대차 전체 생산량에서 한 5% 내외입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 때 닛산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축소됐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10% 정도 축소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차 업체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재고 관리라는 것들이 좀 됐고, 2011년, 12년 그때와 지금의 현대차, 기아차는 굉장히 많이 다른 게 뭐냐면 이제 플랫폼 기업이 되어가고 있죠. 쉽게 말하면. 네. 어떤 의미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부품 공용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새 EGMP인가 네, 뭐 그거. 맞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사실 현대차 전체 캐파에서 미래차 비중이 사실 아직까지 4%, 3%, 4% 정도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결국은 내연기관차를 아직도 더 많은 시간 동안 판매를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국내에서 판매가 되다 이게 또 해외로 수출이 되고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부품이 공용화된다는 거는 그만큼 원가 절감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뭐 그랜저에도 쓰고 뭐 다른 제네시스에 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과거 같았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랜저에 들어갈 부품이 없으면 뭐 생산을 아예 자체를 못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좀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떼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고급 반도체들은 수급이 원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입장에서는 고급 차종들은 잘 팔린다는 거죠. 제네시스가 지금 그렇게 잘 맞습니다. 팔린다고 네, 했어요. 제일 잘 팔린 거기 때문에 결국은 마진율이 높은 거는 고급 차종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은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보다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량이 차질을 빚으면 이 부분들이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에 차질을 빚어서 주가에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지금 거의 주가에는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좀 이게 장기화돼서 지금 차량 인도 시기가 좀 한 반년, 한 12주 정도? 12주에서 한 20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좀 장기화돼서 당연히 더 늘어나면 당연히 리스크 요인이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는 예상 안 한다. 그리고 리포트들이나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것들은 아무리 늦어도 2분기 정도면 해결된다. 3분기 정도부터는 자동차 이제 공급 부족에는 별로 이제 공급 차질에는 이제 다 해결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뭐 모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도 이제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불안해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 뭐 긍정적인 뷰를 갖고 계시니까 네. 그냥 뭐 보유를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건가요?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 뭐 현대모비스까지는 다음 주도주의 가능성이 저는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비스까지. 네, 일단은 완성차 업체를 먼저 포트에 채우시고
뭐 또 모비스 사고 싶다라고 하면 모비스 하면 좋은데 일단 지금 완성차 업체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완성차 업체 두 회사들 중에서도 결국 이 회사들도 신차 모멘텀들이 중요한데 올 하반기 정도나 가야 이제 지금 현대차는 제네시스 G70인가가 이제 이제 업그레이드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기아차가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K8이라던가 뭐 계속적으로 좀 신차 스포티지라던가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개선폭들이 기아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기아차, 현대차 뭐 이런 순으로 현대모비스까지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그 상장 문제 네. 때문에 그 지배구조 이슈가 좀 생겨났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그 회사는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현대건설이라고 봅니다. 다 틀려 전문가들마다. 네, 저는 건설. 그냥 순수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지분을 34% 정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섹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현대, 갑자기 지금 자동차 얘기하다가 건설로 넘어가는데, 건설은 지금 뭐 내년에 대선까지는 결국 공급에 대한 이야기들 나올 거고, 최근에 어저께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수주 나온 부분들 있기 때문에 플랜트 수주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건설사들, 뭐, 대우, GS, 뭐, 현대건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리고 더 밑에, 대우건설, 뭐, 이런 건설사들까지는 저는 경기 민감주 한 섹터로서 긍정을 보고요. 지금 사실 가장 성장성이, 글쎄, 주가에서 가장 성장성이 결여되어 있는 섹터가 트로이카 중에서 무역 쪽이거든요, 상사. 네. 근데 오늘 LG 상사 주식 보시면, LG 상사 주식까지 지금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은 섣불리 경기 민감주의 관성을 무시할 장은 아니다. 충분히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없어도 주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그냥 삼성전자는 그냥 저는 중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그냥 인덱스 정도인 거예요. 그냥 삼성전자 우리가 고민을 해서 주식을 하는 이유가 시장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플러스 알파를 내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하는데 결국 삼성전자에서 그냥 주가 지수랑 똑같이 움직인다면 사실 뭐 그냥 ETF 사는 게 낫죠. 고민 안 하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더 플러스 알파를 내려면 지금 구간에서는 경기 민감주 쪽 섹터의 비중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이 완성차 업체가 좋아질 거라고 보신다면 네. 당연히 그 후방 산업들도 네. 다 성장하는 거잖아요. 네. 뭐 모비스가 됐든 네. 뭐 그 부품 뭐 위아가 맞습니다. 됐든 뭐 다 관련된 네. 것들 올라갈 거라고 네. 보시는 거고 네. 뭐 만도 뭐 이런 네, 자동차 부품들도 다 그렇게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결국 또 이 성장성이 돼 있는 배터리 네. 뭐 LG 화학이 됐든 SK 이노베이션이 네. 됐든 이런 것들도 다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저는 참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저 견해를 자꾸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LG 화학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저는 화학 섹터로 좀 보고 싶습니다. 아, 네, 차라리 그쪽 섹터를 보고 집중을 하면 차라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배터리,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부분 네.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사실 이노베이션도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화학 그리고 LG 화학에서도 배터리 부분이 엄청난 그 매출액 비중 차지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에 성장성을 부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구간에 저는 차라리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 차화정 시대 때도 LG 화학이 대표적인 화학의 대표주자였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차라리 지금 저는 LG 화학이 오늘 셌던 것도 화학 섹터 쪽에 포커싱을 해서 매매를 한 게 아닌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네. 그 테마가 네. 아니라 배터리 부분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저는 배터리 부분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차라리 삼성 SDI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기 뭐죠 새로운 형태 원통형 네, 이것 각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각형도 그렇고. 지금 그 현대차하고 기아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함께 하이브리드카 배터리 네. 공동 개발에 나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건 뭐 계속 뭐 기업들의 합종 연행 전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결국은 지금은 배터리 생산량이 지금 오히려 완성차를 생산량을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 그 하이브리드와 완전 전기차와는 이제 출력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뭐 그냥 같이 합종 연행의 하나의 그냥 기사 정도지 이게 뭐 주가에 엄청난 영향 미친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LG전자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전장 사업 때문에 새롭게 성장성을 인정받으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요즘 좀 움직임이 그런가 봐요. 이 LG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LG전자는 지금 그래도 시장 대비 조금 강한 모습. 오늘은 좀 떨어지긴 했네요. 오늘 좀 떨어지긴 했는데 LG전자는 지금 대표적으로 회사의 DNA가 바뀌고 있는 그렇죠. 그룹이잖아요. 구조조정 구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만 그 베팅이 그 그룹 차원의 베팅이 정말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겠죠. 근데 그 베팅이 성공을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퀀텀 점프를 예상하고 주가가 한번 움직이고 있잖아요. 뭐 올해 1월 달에 그 MC 사업부 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가 한번 크게 튀었었고, 거기다가 전장 사업 이야기, 애플카 이야기 나오면서 마그나하고 이제 협력 이야기 나오면서 주가가 튀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철수 이후에 주가가 좀 횡보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G도 다시 한번 저는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LG 전자 구구라고 그 뭐죠? 그 지속적으로 네. 그 요즘 LG 전자에 대해서 나오는 평가들을 보면은 사실 LG 전자는 뚜껑만 있으면 자동차 만들 그렇죠. 수 있다. 네, 모든 맞습니다. 부품을 다 만들고 네.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이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제품 라인업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애플카가 됐든 뭐 구글카가 그렇죠. 됐던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새로운 이슈들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기대하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LG전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합종 연행하고 있죠. LG전자는 이제 마그나랑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 있는 자동차들 회사들하고 계속적으로 연행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IT 회사하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계속 이제 합쳐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가팔랐던 거는 현대차나 기아차 또는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 대비 테슬라의 주가가 빨랐던 거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합종 연행 없이 그냥 바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테슬라가 좀 더 빨랐다고 보고요.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뭐 전기차 이런 이제 시장이 변화하는 게 워낙에 기존의 데이터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업체들은.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속도가 느렸는데 이제부터는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고 다른 이제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 위에다가 이제 또 IT 기업들이 이제 그래서 합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 이제 폭발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폭발력이 나오는 시점이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올해 내년까지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금 이제 그 전기차 플랫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사업부, PBV 사업부라고, 현대차 같은 게 PBV 사업부라고 이제 요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플랫폼 회사로서, 전기차 플랫폼 회사로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가장 탑픽으로 보는, 가장 좀 괜찮다라고 보는 회사는 어디예요? 지금 전체적으로요? 네. 저는 올해는 좀 길게 보면 저는 현대차. 네. 현대차가 어쨌든 뭐 가장 네. 브랜드 파워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면에서 예. 희한하게 이게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현대차를 좀 약간 놀리는 말들이 좀 있었잖아요. 현기차 이러면서. 근데 사실 요즘에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현대차 주주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인터넷상에서 현기차 이야기가 사실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확실히 조금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됐고.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2008년도, 2009년도에 K 시리즈 나오면서 그랬거든요. 네. 그때 이제 슈라이어 디자인 그 사장님이 오시면서 이제 호랑이 그릴이 좀 나오면서 확 주가 그때 엄청 많이 올랐어요. 기아차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처럼 제네시스 브랜드가 나오면서 아직은 뭐 조금 독일 3사라던가 이제 고급차 라인에서 아직은 좀 갈 길은 좀 있지만 충분히 성장성 있고 이제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실제로 타보면 사실 충분히 경쟁력 있는 차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대차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좋을 것 같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이것도 네. 이제 사실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줘야 그렇죠. 상승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차트가 좀 비슷하다면서요. 네,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는 시점, 네. 그건 어떤 계기로 시작이 될까요? 환율 문제일까요? 일단은 지금 자동차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슬슬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왜냐면 시점은 저는 이제 곧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곧일 이제 왜냐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곧이 지금 이제 같이 합류를 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보다 지금 더 궁금하신 건 삼성전자가 과연 언제 갈까? 그게 더 고민일 것 같은데. 이젠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건 저는 냉정하게 지금 주도주가 꺾여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다 갈 거 다 그렇죠. 가고 이제 더 이상 그렇죠. 갈 게 없을 때 네. 다 한 바퀴 쑥 그렇죠. 돌고 쑥 돌고 지금은
워낙에 화학, 정유, 자동차 살 게 워낙에 많잖아요. 워낙에 수급도 퍼져 있고. 그럼 걔네들이 쫙 한번 상승이 좀 나오고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수급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결국은 이번 주에 이제 TSMC에서 파운드리 투자 좀 다시 긍정적인 좀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투자 발표를 했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계속적으로 대응을 할 건데 다만 이제 조금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볼 때 장비주들이 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소부장 거죠. 쪽으로. 네, 소부장 쪽으로. 왜냐하면 결국은 계속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램리서치라던가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SML 이런 뭐 노광 장비, 시각 장비 뭐 이런 쪽에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 1위 하는 회사들 쪽을 먼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각에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를 산다라고 봤을 때 지금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섹터가 과연 삼성전자일까? 아니면 AMD나 ASML이나 뭐 그런 쪽의 장비 회사일까라고 봤을 때 조금 더 익사이팅하고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당연히 장비 회사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는 뭐 또 다른 장비 회사, 뭐 테스나, 네페스, 뭐 이런 뭐 원익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벤치마크로 가지고 가시게 된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알파를 노린다라고 하면 조금 더 지금 잠깐 외도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외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네. 그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그렇죠. 얘기가 네.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그 저기 뭐죠? 그 저 하방 쪽에 네. 이렇게 좀 포지션 걸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올리고, 네.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냐. 지금은 충분히 그냥 일방으로 가기는 좀 네, 불안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 삼성 공매도 시작되면 이제 많이들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텐데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직접 우리가 공매도를 한다고 보면 지금 이 시장에 공매도를 친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공매도 칠 수 있겠어요? 지금 장에서? 못 친다니까. 못한다. 생각보다 공매도를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매도가 단순하게 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다.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 빌리는 동안 또 이자도 내야 되잖아요. 또 그 비용들이 또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좀 불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그동안 쳐놨던 것들도 또 커버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그 뉴욕 헤지펀드에서 일하는 그 펀드 매니저하고 한번 인터뷰한 적이 네. 있는데 자기가 공매도 했다가 밤잠을 못 자고 네. 고민을 여러 날 했던 적이 있다고. 네. 회사가 갑자기 네. 느닷없이 합병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게 막 주가가 치솟아 버리니까 그렇죠. 회사가 네. 망하게 될 네. 지경으로 막 가버리니까. 네. 그죠. 네. 이게 공매도 친 쪽에서는 우리는 뭐 이러면 투자금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죠. 플러스 무한대로 그렇죠. 예, 가버리니까 네. 잠을 못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년에 이제 공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숏 펀드들이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공매도 금지였지만 미국 시장은 상관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미국의 대표적인 뭐 공매도 이제 대표적인 헤지 펀드들의 이제 롱숏 펀드가 대표적인 이제 매매 전략이니까. 근데 작년에 그런 롱숏 위주로 하는 헤지 펀드들이 성과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승장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그렇게 뭐 우려스럽진 않고 다만 걱정스러운 건 한국 시장이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한국 전체 주식시장 대비해서 공매도 사이즈가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적으로 들고 있고요.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지금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인 거고요. 만약에 올해 이 같은 시장 그리고 지금 계속 코스피 영업이 컨센서스가 계속 상승하는 구간에서 공매도가 강력하게 나온다? 그런 거는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 보고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 장에서 공매도를 함부로 치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상 공매도 시점까지 한국의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는 그리고 나서 공매도가 되면 이제 그때 네. 그때 이제 뭔가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부분은 뭐 가능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그러려면 전 세계 시장이 만약에 미국도 지금 계속 좋은데 한국만 유독 꼬꾸라진다? 뭐 어제 하창봉 대표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별 이벤트 없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계속 영업이익 상승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굳이 공매도를 쳐서 만약에 공매도 쳤는데 가만히 있어도 사실 계속 비용은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걱정까지는 조금 이르고요. 이런 걱정이 있으시면 저는 중소형주 충분히 지금 중소형주도 해볼 만하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너무 이제 밋밋하니까 네. 이러한 어떤 액티브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뭔가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렇죠. 분들이 네. 이제 생기고 있다는 거. 네. 네.
하여튼 이제 공매도가 펼쳐지게 되면 실행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상황들이 될지는 참 우려와 함께 기대도 같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정말 외국인 자금을 확 끌어당기는 요소가 될지 네,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좀 알려주시죠. 다음 주는 일단은 큰 틀에서는 뭐 경기 민감주는 계속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철강주, 화학주. 네, 철강, 화학, 저는 건설도 좋을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가 나왔고 이제 해외 플랜트에 강점이 있는 건설사들도 이제 계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저평가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현대 엔지니어링 대비해서 지금 기술력이나 실력이 전혀 떨어진 게 아닌데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공모 평가 금액이 한 10조 정도 보는데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좀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 반발 매수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대 건설도 또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됐기 때문에 진정되면서 제약바이오가 또 이제 기가 막히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이제 4월달 이제 아마케 이제 모멘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통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통 바이오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작년에 제약바이오 회사. 코로나 실적이 나오는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조금 약간 일시적으로 급등했던 회사들 말고 지금 오늘도 사실 뭐 이제 시젠 같은 회사들, 일단 코로나 관련 회사들, 그다음에 백신 위탁 생산 이런 회사들이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전통 바이오 회사들, 전통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항암제 하는 회사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약들, 뭐 이제 하는 회사들 이런 쪽 위주로도 한번 매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음 주 또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어떤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이번 계속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 발표. 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실적 발표 시즌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요. 이제 미국도 계속 컨센서스 대비 항상 잘 나오거든요. 미국은 희한하게 요즘 컨센서스를 낮게 잡는지는 몰라도 항상 보면 컨센서스 상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인데 2분기까지는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기업들 실적 발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 해도 사실 움직이진 않았지만 그렇죠.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그러니까 올해 그 백신 효과로 인해서 또는 치료제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 가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잔뜩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경기 민감주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그 이후에 실적 추정치들이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면 주가는 또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주도주는 또 바뀔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좀 사실 시장은 되게 잔잔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폭풍 전야 같은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실적 발표 시즌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연기금 네. 그 1% 그 보유 비율을 상한선을 좀 올리면서 이제 좀 물량이 안 나오나 이제 네. 기대를 했는데 기관 여전히 엄청 팔아제껴요. 네. 뭐 주가가 올라가면 비율은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주체가 아닙니다. 받쳐서 까는 주체이기 때문에 좀 뭔가 주가가 떨어지면 그 비율을 채울 수 있으니까 좀 사겠죠. 근데 이제 지금 구간에서는 공격적으로 사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지금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주, 우량주에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왜 우량주가 안 가고 자꾸 테마주들이 움직이니까. 근데 하여튼 요런 시간을 좀 잘 인내를 하면서 보시면서 근데 이제 과거의 사이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70년대가 뭐 중동특수 건설주, 그다음에 80년대 트로이카, 그다음에 90년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저퍼 주식들이 폭등했던 주식 90년대고, 그 다음에 99년 IT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제약바이오 불 뿜었을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11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차화정 시대, 그 다음에 2011년 이후에 중국 이제 관련 주식들 열풍이었고, 그 다음에 2015년 넘어가면서 스마트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이 또 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거 사이클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이제 과거 금융의 우리나라 한국 주식시장 역사 이때 공부해 보시면 다음 주도주가 뭐가 될지 이제 그걸 공부하는 시기를 삼으시면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공부를 하신 입장에서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뉴 차화정이라고 봅니다. 뉴 차화정? 네. 2011년에 어게인 2011, 12. 네. 그러면 조금 그걸 좀 약간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또 종목으로? 네, 뭐.
종목으로요. 섹터에 그냥 뭐 탑픽으로 생각하시는 그냥 이렇게. 네, 차에서는 뭐 현대차, 기아차 말씀드렸고, 화학에서는 지금 롯데케미칼도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금호석유도 좋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좀 급등했었던 게 롯데정밀화학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중소형 화학 섹터 중에서는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이랑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판가 인상에 대한 이슈들로 계속 나온 부분들인데, 2분기, 3분기까지도 항상 계속 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건설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 대우건설, 건설 좀 다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 업체들까지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유인데요. 정유가 사실 아직은 좀 물음표인 거죠. 정유가 왜냐하면 과연 지금 다시 또 백신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다시 과연 정유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까, 경기에 대한 수요가 일어날까인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 가장 좋은 거는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봅니다. 오일뱅크 상장권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액면 분할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사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액면 분할을 했고,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금 아주 저가에서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액면 분할했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반되는 흐름이라고 보는데,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가 저는 올해 예상대로 지금 백신 수급만 조금 긍정적인 이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또 이거 들으시고 이거 바로 또 사시면 안 되고, 이러한 분야, 이 섹터의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와 경쟁이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차분하게 잘 스터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16일이죠. 금요일, 이번 주 한 주를 마감하는 그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의 황유현 PB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